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나 아파서 다시 보기 싫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나 아파서 다시 생각하기조차 두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다시 그런 모습과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그런 아픔과 직면해야 합니다. 2014년 4월 16일이 우리 앞에 다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세월호의 아픔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지워지지 않는 아픔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교훈을 찾아야 하는지, 이제부터 2014년 4월 16일은 우리에게 다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 질문에 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아프지만 다시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모든 자격증 합격 시대 에듀 공무원 시험 합격 시대 에듀 취업 성공의 합격 시대 에듀 이 시대의 모든 합격 시대 에듀 합격의 공식 시대 에듀. 시대 에듀. 한계를 넘어 글로벌 리더가 된다는 신념으로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1968년부터 오직 프레스 제작으로 한 길만을 걸으며 세계로 나가고 있는 IDS의 도전과 혁신은 계속됩니다.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주식회사 IDS. 김 사장님은 고민하던 공장 먼지 악취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박 사장님도 쉽게 없애기 어려운 식당 연기 냄새를 해결하려면 정답은 역시 우양집진기. 이제 25년 기술의 우양집진기로 말끔히 해결하세요. 집진기는 역시 우양집진기. 우양집진기. 검색창에 우양집진기. 건설 관련 업체 정보들은 더하고 직거래니까 중간 마진은 빼고 매출을 곱하면 이거 결국 플러스네? 아무리 계산해도 건설 플러스. 견적부터 계약까지 건설산업 직거래 장터 건설 플러스. 건설 플러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세월호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22m 지점을 지나서 이제 점점 더 올라올 거라 그러죠? 예. 맞습니다. 오늘 오전 3시 45분께 이제 그 세월호 구조물 일부, 말하자면 그 세월호의 그 오른쪽 면이 예. 해상 위로 좀 드러났다고 하죠. 네. 그 세월호가 이제 진도 해상에서 그 침몰하고 정확히 그 1073일째 예. 되는 날인데요. 과연 이제 그 어떤 진실이 이 부상하고 있는지 저희가 아프지만 생각하기조차도 뭐 싫은 일이기도 하지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오후 8시 50분부터 이제 본격적인 그 인양에 들어갔고요. 거의 뭐 7시간 만에 일단 세월호의 그 일부가 이제 해상 위로 떠오르게 됐는데요. 이 시간당 그 3m 안팎으로 그 인양줄을 끌어당기면서 이제 인양 작업을 실시를 했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선체 강도를 좀 측정을 해서 부식이 많이 됐으니까. 네, 부식 정도를 이제 알아보고 인양에 문제가 없는지를 이제 그 조사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다고 그러죠. 오늘 오전 11시까지 그 세월호 상단을 그 수면이 그 13m까지 이제 인양할 예정이고요. 이어서 그 제킹 바지선에 그 고박한 뒤에 안전지대에 있는 그 반잠수식 선박으로 옮겨 싣는 이제 후속 인양 작업을 이제 실시하게 되는데 소조기, 그러니까 밀물과 썰물의 차가 가장 그 작은 이 소조기가 이제 내일 끝납니다. 그래서 내일까지는 이 작업을 좀 마칠 계획입니다. 예. 아픔을 마주하는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이거 올라오면서 제가 그때 방송했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나요. 저도 사실은 이제 그날 방송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세월호 침몰 소식을 사실은 그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저도 그 오보의 그 당사자 중 하나인데 오전에 그 방송을 하면서 뭐 다들 뭐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이제 방송을 했던 그때가 언제까지냐면 11시 넘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때 이제 학교 가서 수업하고
제가 점심 좀 늦게 먹었는데 그날 2시 넘어설 때 거예요. 그때 YTN에서 이제 그 목구한 그 사람들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그때 참 제가 충격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저도 뭐 그렇게 전 그날 방송을 하고 난 다음에 점심도 못 먹었는 것까지 기억이 네, 나요. 뭐 아주 황망해서 하루 종일 TV 화면만 지켜봤던 이런 기억이 있는데요. 네. 아마 뭐 저희들뿐만이 아니겠죠. 예, 모든 국민들이 다 그러지 그렇습니다.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예, 자 그리고 화제를 바꿔보죠. 어제 영국 런던에서 차량 테러 사건이 일어났죠. 맞습니다. 우리나라 관광객도 5명 다쳤다 그러네요. 네, 그중 한 명은 그 중상이라는 소식인데요. 아직 예. 그 정확한 소식은 좀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현지 시각으로 22일 오후 2시 40분께 이제 의사당 인근의 그 웨스트민스터 다리에서 용의자가 그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그 돌진을 해서 최소 4명이 사망하고 20여 명이 좀 다친 것으로 이렇게 좀 집계가 되고 있고요. 예. 영국 경찰은 그 관광 명소인 그 의사당 주변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뭐 즉각 테러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아하. 용의자는 그 다리 끝에 이르러서 그 의사당 그 담장에 그 차량을 이제 부닥친 후에 흉기를 들고 나와서 그 의사당 안으로 이제 그 진입하려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그 흉기를 휘둘러서 경찰 한 명이 결국은 좀 사망을 했고요. 자신도 그 무장 경찰의 쏜 총에 맞아서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용의자가 한 명 더 있다라는 이제 이런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 다른 용의자가 차량에 함께 타고 있었다. 그래서 그 경찰이 좀 수사 중에 있는 거 이렇게 보이는데요. 일단 그 숨진 용의자는 40대 아시아 남성이라는 이제 그 BBC 방송의 보도가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더불어민주당은 뭐 본격적으로 뭐 시작하기도 전에 말들이 많아요. 이 어제 선거인단으로 자동 등록된 권리당원하고 국민선거인단 가운데 투표소 투표 방식을 택한 유권자들의 경선 투표가 실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문제는 투표 결과 추정하는 자료가 SNS를 통해 가지고 유포가 되고 있다.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 모양이에요. 사실은 이제 이게 거의 뭐 공개될 수 있다라는 우려는 뭐 진즉부터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투표소마다 예. 각 후보별 그 참관인들이 그 참관하도록 돼 있거든요. 1,000명이 넘는다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참관인들이 다들 뭐 그 예. 집계 결과를 바로 이제 후보 캠프에 이제 발송을 했을 테고 예. 그러면 뭐 후보 캠프에서는 대충 이제 어떻게 나왔다라는 아하. 그 상황을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어느 쪽에서 이것들을 이제 그 흘렸느냐, 외부로 돌렸느냐 이제 이게 논란이 되고 있죠. 어제 그 민주당 그 중앙선관위 그 잠정 집계 결과는 이 투표자 수가 그 52,886명이었습니다. 네. 투표를 보면 그 18.05%. 예. 현장 투표 결과는 그 지역별 순회 투표와 그 ARS 그 투표 개표 일정에 따라서 지역별로 이제 합산해서 그때 발표하기로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사회관계망을 통해서 어제 그 투표소별 개표 결과로 추정되는 자료가 광범위하게 좀 유포가 됐다고 하죠. 물론 뭐 전체 투표소의 투표 결과가 다 나온 건 아닙니다. 뭐 일부 지역들이 이게 가지고 특정 나왔는데요. 후보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상황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일단 그 문재인 후보가 상당히 좀 압도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이제 그 집계가 예. 유포된 것들을 보면 저도 그걸 좀 찾아봤는데요. 나와 있는데 이제 거기는 그 문재인 후보가 상당히 좀 압도적으로 좀 우위에 있는 것으로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뭐 다른 후보들은 이제 이 권리당원 투표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반발할 소지가 좀 크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장 뭐 이제 민주당 지도부는 그 유출 과정을 그 경찰에 수사해서 좀 수사 의뢰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 각 후보 캠프 특히 이제 안희정, 이재명 후보 진영에서는 이 선관위원장 그 사퇴 등 강력한 그 조치를 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당도 오는 25, 26일 호남 지역 경선 시작으로 이제 본격적인 경선 투표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도 현장 투표 가지고 말들이 많아요. 네, 예? 말하자면 정당 사상 그 첫 실시하는 현장 투표라고 하죠. 예. 이 신분증만 들고 가면 현장에서 누구나 투표할 아무나. 수 있는 아하. 이 무등록 현장 투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선거인단을 사전에 이렇게 조직하지 않는 거죠. 이 순회 경선에 맞춰서 그 지역구별이나 이 시군구에 그 투표소를 설치해서 하게 되는데 25일에는 그 광주, 전남, 제주에서 그 30곳의 그 투표소에서 이제 투표를 하게 되고요. 26일 그 전북에서는 그 21곳의 그 투표소를 이제 설치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그 당장 그 중복 대리 투표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선관위에서는 당 선관위죠. 이 중복 투표는 당 선관위가 마련한 이 중복 투표 방지 시스템으로 방지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사람의 그 신분증을 가지고 하는 그 대리 투표 과연 막을 수 있겠느냐. 그렇죠. 뭐 이제 이런 부분도 좀 지적이 되고 있고요. 예. 또 이제 그 차떼기 등 이른바 그 동원 투표 우려도 좀 나오고 있죠. 예. 거기에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연 그 현장 투표소를 찾을 것이냐. 과연 그 흥행에 성공할 수 있겠느냐.
이런 점도 상당히 좀 당내에서 당 안팎에서 좀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죠. 예, 한 가지만 더요. 바른정당 영남권 국민정책평가단 투표에서 유승민 후보가 상당한 격차로 승리했다. 이런 얘기도 있죠. 맞습니다. 엊그제 실시가 됐죠. 예. 그 발표는 어제 됐는데요. 예. 엊그제 그 부산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열린 그 영남권 그 정책 토론에 대한 그 국민정책평가단 투표에서 유승민 후보가 446명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네, 남경필 후보는 242명의 지지, 상당히 큰 격차이죠. 그리고 호남권에 이어서 유승민 후보가 이제 연승을 거뒀는데요. 이 호남권과 그 영남권 그 국민정책평가단을 합산한 결과 유승민 후보가 70.3%인 그 688명, 남경필 후보는 29.7%인 그 290명의 그 지지를 각각 확보를 했습니다. 바른정당은 이제 오늘 그 충청권 그리고 25일에는 그 수도권 정책 토론을 이어간 뒤에 그 권역별로 이제 투표를 시작하게 되는데 예. 남경필 후보 진영은 일단 수도권과 그 충청권에서는 자신들한테 좀 유리할 수 있다. 많은 표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다고 그러죠. 예. 네, 잘 좀 알겠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계속 속보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세월호가 1073일 3년 만에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날인데요. 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정치권은 지금도 바쁘게 돌아갑니다. 이제 대선 한 47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자, 그래서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연결해서 박 전 대통령 검찰 수사 관련 얘기부터 현안 얘기까지 입장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주승용 원내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주승용입니다. 예, 우리 주 의원님도 호남이 지역구신데 말이에요. 지금 세월호가 이제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예, 저는 지금도 계속 TV를 보고 있으면서 예.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되고 우선 날씨가 앞으로 한 일주일 이상은 좋게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죠. 예. 당연하죠. 아프더라도 볼 거는 봐야죠.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 지금 검찰 소환, 조사, 귀가 그 이후에 이 일련의 과정을 쭉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대통령이 탄핵돼서 청와대를 나올 때 이제 대통령직을 그만두고 나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저는 온 국민은 TV 앞에서 대통령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또 검찰에 소환됐을 때도 정말 5천만 국민들이 다 대통령 입에 주시를 했는데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의례적인 말만 하고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에 대해서 이것은 정말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동안 얼마나 지난 6개월 동안 온 나라를 혼란 속에 이렇게 또 마문쳤고 또 국민들을 갈기갈기 이렇게 태극기 세력, 촛불 세력으로 나눠서 분열과 갈등을 조장했으면 이에 대해서 정말 잘됐든 잘못됐든 본인에게는 대국민 사과와 통합 메시지가 그래도 있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대통령의 마지막 모습을 국민들은 기대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참 세계사에 우리나라로서는 첫 탄핵 대통령으로서 검찰에 소환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참 이런 상황에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굉장히 조서 검토 작업을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왔을 때 얼굴 모습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했을 때 상당히 검찰이 이제 예리하게 아마 조사를 한 모양이다. 그래서 당혹했다라는 기사도 나와 있고 다른 쪽에서는 또 칭찬했다며요. 그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요. 객관적이고 경의를 표한다 검찰한테. 자, 이 두 가지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데 우리 주승용 원내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후자
뒤에 말씀하신 측의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한 14시간 조사, 21시간 조사 받았습니다만 7시간은 뭐 조사 검토 시간이니까 예. 실제적으로는 14시간 수사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식사 시간, 뭐 휴게 시간 뺀다면 한 10시간 남짓 받았어요. 예. 특히 가장 중요한 뇌물죄 부분에 대해서는 한 3시간밖에 수사를 받지 않았고 조사를 그것도 대부분 다 모르쇠로 일관하고 부인하고 범죄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물론 검찰에서 충분한 이미 그 구속자들로부터 명백한 물적 증거와 진술을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입장 확인차 조사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피의자 신분으로 정말 조사를 좀 더 자세하게 꼼꼼하게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21시간 중에서 사실 뇌물죄 부분 한 3시간 받고 또 그 재단 비리에 대해서는 한 7시간 정도 받고 이걸 끝냈다는 것은 저는 좀 수사가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그 뒤에 또 그쪽 대통령 측 변호인 쪽에서 검찰의 경위를 표한다. 또 이성적으로 수사를 잘 진행했다. 이런 말씀이 들려오는 거 보면 조사 과정에서 좀 얼마나 잘해주었으면 저런 말씀을 하실까. 옛날에 그 박영수 특검하고 은근히 비교해서 물론 특검에 출석은 안 했습니다만은 비교해서 한 발언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상당히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뭐 영장 치는 거 피하기 위해서 한 수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저는 영장을 지금 검찰 개혁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고 예. 검찰의 지난번 1차 특수본 조사와 지금 2차가 시작됐는데 예. 국민들께서는 그동안 박영수 특검하고 다 비교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대부분의 공범들이 이미 다 구속이 돼 있는 상태고 예. 또 지금 영장 청구 사유는 뭐 차고도 넘친다라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인데 예. 단지 하나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에 대해서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 감안해 줄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전 대통령께서 계속 무죄 주장을 하고 있는 사안이고 모든 범죄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보더라도 영장 청구가 저는 불가피하고 검찰에서도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는 영장 청구할 수밖에 없고 또 지금 국민 여론의 70% 이상이 구속수사를 해야 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이 상당히 지금 고민스러울 겁니다만은 이 문제를 가지고 저는 오래 끌 사항은 아니다라고 알겠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예. 홍준표 지사가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검찰은 한 사람 눈치만 본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자, 그리고 이재명 시장과 저희가 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이재명 시장은 문재인 전 대표나 안희정 지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 두 가지 얘기를 종합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제 검찰이 그동안 어떤 권력의 눈치를 많이 봤다라는 차원에서 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검찰이 그렇게까지 뭐는 저는 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네.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리고 누가 대선 후보에 되느냐에 따라서 구속의 가능성이 달라진다라고 보세요? 그렇게 대한민국 검찰이 그렇게까지도 저는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아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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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근데 검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일정에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은 이게 구속이 언제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저는 지금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예. 구속영장 청구하고 대선에 뭐 영향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이런 것 갖고는 저는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절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지금 검찰에서도 아마 정말 예. 검찰 개혁이 지금 국회에서 계속 논의 중이고 또 만약 이번 검찰 수사에서 또 봐주기 수사로 붙여질 경우에는 예. 검찰 개혁의 명분을 만들어주는 셈이 되기 때문에 예.
검찰도 눈치 보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국민만 보고 수사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시기는 언제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전 빠를수록 좋다고 봅니다. 지금 추가로 범죄 문제를 추가할 것이냐 안 할 거냐 검토하는데요. 저는 이 문제는 일단 구속을 하려고 한다면 빨리 해야지. 그러면 국민들이 상당히 또 이걸 가지고 또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빨리 하고 충분히 조사해서 기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자, 국민의당은 호남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정당인데 문재인 전 대표, 전두환 전 대통령 표창 발언 이후에 어떻게 호남의 어떤 판세가 좀 변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좀 안일한 문재인 후보의 역사인식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두환 대통령 전자만 나와도 호남 사람들은 참 아주 치를 떠는데, 지금 또 최근에 5.18 강주민주화운동에 총칼로 진압하고 헬기에서 기총 발사했다는 그런 것까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전두환에게서 표창받은 것이 자랑이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호남 민심을 너무 모르고 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그 뒤에 또 오거돈 전 해수부 장관은 부산 대통령을 만들어야 된다고 또 지역감정을 자극해가지고 영남이 호남보다도 한 2배 이상 인구가 많기 때문에 또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한 것은 이 선거 때가 가까워질수록 저는 이런 지역감정에 대해서는 계속 소외된 호남을 자극하는 것은 그쪽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개헌연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상 지난번에 언론에 3당 합의 이렇게 발표가 되고 그랬는데요. 3당 합의라고 한 것은 좀 너무 확대 해석된 거고요. 3당을 포함해서 민주당의 개헌파 의원들과 단일안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단일안을 이번 주말까지 개헌 특위에 발의해서 이번 주말까지 발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대선 전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것은 물 건너간다. 데드라인이다 생각해가지고 그 당시에 단일안을 만들었던 겁니다. 저는 만약에 이번 대선이 개헌을 하지 못하고 개헌 국민투표를 하지 못하고 대선을 치른다면 저는 대선 후에 내년 1년 후에 가서 개헌 마치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물 건너갔다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번 개헌은 다음 대통령의 임기 단축이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자기 임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헌을 공감하는 의원들이 200분이 넘었습니다. 사실 민주당도 89명이 개헌에 찬성했었는데 민주당의 소극적인 자세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국회에서 개헌 특위를 만들었을 때는 그리고 활동 기한을 금년 6월까지 한 것은 6월쯤에 대선이 있을 걸로 예정하고 대선 전에 개헌을 하겠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갖고 작년 12월 29일 만장일치로 통과된 개헌 특위인데 이제 와서는 생뚱맞는 소리 하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민주당에서 이렇게 졸속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이 개헌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되어 왔고 이 결단만 남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선 가까워오고 있으니까요. 개헌은 제가 볼 때 계속 화두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골프 장갑도 지맥스 생산 장갑도 지맥스 헬스 장갑도 지맥스 가죽 장갑도 지맥스 장갑하면 지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지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지맥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김 사장님은 고민하던 공장 먼지 악취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박 사장님도 쉽게 없애기 어려운 식당 연기 냄새를 해결하려면 정답은 역시 우양집진기. 이제 25년 기술의 우양집진기로 말끔히 해결하세요. 집진기는 역시 우양집진기. 우양집진기 검색창에 우양집진기.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모든 자격증 합격 시대 에듀 공무원 시험 합격 시대 에듀 취업 성공의 합격 시대 에듀 이 시대의 모든 합격 시대 에듀 합격의 공식 시대 에듀. 한계를 넘어 글로벌 리더가 된다는 신념으로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1968년부터 오직 프레스 제작으로 한 길만을 걸으며 세계로 나가고 있는 IDS의 도전과 혁신은 계속됩니다. 고객 만족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주식회사 IDS.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안녕하세요, 지드래곤입니다. 시시한 건 시작도 안 하는 제가 요즘 뭐하고 지내는지 아세요? 바로 레볼루션을 한다는 거 그 자체가 레볼루션. 리니지 2 레볼루션. 지금 다운로드 받으세요. 12세 이용가. 예, 7시 41분 24초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지현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외곽과 이어지는 도로들 교통량이 꾸준한데요. 서부간선도로 외곽 쪽으로는 목동교에서 금천교까지, 도심 쪽으로 고척교에서 목동교까지 밀리고 있고, 나란히 가는 안양천로 외곽 쪽으로는 소통 상황이 좋은 편인데요. 반대편으로 오금교에서 이대 목동병원 쪽으로 이동하는데 차간 거리를 좁히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는 노원교에서 월계 1교 사이 양방향 비스듬 구간에서 밀리고 있고요. 도심 쪽으로는 원룸교부터 성동교까지 다시 속도가 떨어집니다. 옆으로 가는 동1로 현재 전반적인 흐름 좋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분당 수소로도 도심 쪽으로는 복정에서 탄천 1교까지 밀리고 있는데 옆으로 가는 언주로 내곡나들목에서 구룡터널 쪽으로 가는 길 내곡나들목 부근 지날 때 시속 30km 미만으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세월호가 침몰한 지 무려 1073일 만에 수면 위로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참 오랜 기다림 끝에 인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가족 분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어제 오늘 인양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셨을 겁니다. 자, 세월호 인양. 남아있는 쟁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세월호 문제를 꾸준히 변호사로서 다루셨던 분이죠.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변호사로서 쭉 우리 세월호 가족들하고 같이 쭉 경험을 하셨는데 지금 이 소식 듣고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다른 것보다도 그저께까지만 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다행히 지금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지금 진행 상황 보시면은 어떤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로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제만 하더라도 시험 인양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본인 양을 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상태로 보면은 계속 올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지금 작업이 되고 있고요. 현장의 날씨도 굉장히 좋다고 해가지고 이대로 좀 작업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요, 지금 세월호 부식 상태 손상 여부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게 이제 앞으로 남은 작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떤 작업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목포 신항에 안전하게 거치하는 문제가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다른 작업에 비해서는 수월하다고 평가는 받고 있지만 예. 또 날씨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지연되거나 또는 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6일, 7일, 예. 길면 한 8일 정도 날씨도 좋고 또 작업도 좀 수월하게 좀 진행이 되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선체 상태를 살펴가지고 수색과 수습 그리고 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를 빨리 결정해야 됩니다. 현재까지 해수부는 선체를 세 부분으로 절단을 해서 수습 및 조사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그 방식이 지금 선박의 상태에 맞는지 그리고 미수습자분들을 제대로 찾아내는데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좀 검토해보고 또 결정해야 되는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그 미수습 되신 분들이 아직 선내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50%는 넘는다라는 전문가 얘기를 제가 어제 들은 적이 있거든요. 예. 그렇게 물론 이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이제 그렇다고 하니까 그 유실을 최대한도로 이 옮기는 과정에서도 막는 그런 조치를 잘해서 해야 될 텐데 자, 그 미수습자에 대한 어떤 그런 조사도 물론 있어야 되겠고 또 다른 측면은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세월호 선체 자체가 침몰 원인 등을 밝히기 위한 가장 중요한 증거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월호 선체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통해서 침몰 원인을 밝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수습자분들의 수습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은 증거물로서의 세월호에 대한 철저한 정밀조사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좀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침몰 원인은 어떻게 그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시죠? 침몰 원인으로 지금 지목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외부 충돌설도 있고 내부에서 폭발했다는 설도 있고 또는 기계 고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급선회 해가지고 결국은 타공이 생겨서 침몰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 얘기도 있죠. 대법원에서조차도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했던 침몰 원인을 다 믿을 수가 없다라고 판결을 내린 만큼 기계의 어떤 오류라든지 또는 고장 또는 파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정밀하게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조사의 주체는 누가 돼야 되느냐 이걸 여쭤본 겁니다. 예, 현재까지는 그 해수부가 조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예. 최근에 세월호 선체를 좀 더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 수 있는 세월호 선체조사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정도까지 그 위원으로 들어갈 전문가들 리스트를 작성하고 또 그분들의 개인적 의사를 확인하는 작업들을 좀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예. 예, 근데 이 전문가 리스트라고 말씀하셨는데 추천 누가 합니까? 총 8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예. 여당, 즉 자유한국당이 2명을 추천하게 되어 지금 있고요. 여당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예,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2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야당이 3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분들이 3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총 8분이 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예, 맞습니다. 그 8명이 위원들이 이제 위원회를 꾸리게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50명 내외의 공무원 및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 인력들이 결합이 돼서 위원회 전체를 구성하게 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분들이 전문가시니까 이제 조사를 할 텐데 그러면 이분들하고 이 해수부의 위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수부는 지금 장관이나 아까 조사 주체가 해수부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아니, 그렇게 원래 해수부가 그렇게 주체였는데 지금은 법이 통과돼서 조사위원회를 만드는 법이 통과돼서 조사위원회를 만들고 있고요. 예. 당연히 그렇게 되면 조사위원회와 해수부가 논의해서 같이 조사 작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같이 논의를 한다, 해수부하고. 예. 근데 유가족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시험 인양이 과정이나 정부가 구체적으로 공지를 하지 않고 있다. 소통도 안 되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모양인데. 이게 효율적으로 이렇게 다 이 협조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거 지난번에 세월호 특조위 같은 경우 보더라도 그게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그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든 거고요. 이전과 달리 정부는 지금 이 조사위원회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달리라면 예전엔 어땠다는 말씀이세요? 예전에는 사실은 이제 조사위원회가 정부의 협조를 좀 제대로 못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진상규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장관이나 차관이 수차례 위원회가 완전히 구성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위원들과는 협의해서 모든 절차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좀 달라진 분위기들이 좀 반영되고 있는 것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달라진 분위기라고 말씀하셨는데, 달라진 분위기만큼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또 하나는 어떤 무차별적인 어떤 막 SNS에 또 음모론 돌아다니고 이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것들은 진실 규명에 오히려 장애물로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진실을 추구하고 진실을 조사하되 분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좀 투명하게 공개하고 누가 봐도 좀 공정하고 독립된 절차에 따라서 이제 조사가 진행돼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런 걸 위해서 바로 세월호 조사 특별위원회를 만든 겁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게 지금 우리 사회가 하도 탄핵 이후 또 특히 더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되도록이면 진실을 밝히고 진실을 추구하되 이 분열은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정치권도 여기에서 나름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선 때문에 바쁘지만.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원 구성 자체를 여야가 합의해서 글쎄요. 5명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도 사실은 계속해서 이제 국회 차원에서는 챙겨야 되겠죠. 이 위원회가 잘 활동하고 또 해수부와 원활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중간자적 역할을 계속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분들은 지금 국가적 차원에서의 배상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다 일이 끝난 것이다 이런 입장을 그러면 가지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세월호 선체가 인양이 지금 되고 있는 거고. 인양이 완료된 것도 아니고요. 또 선체 조사를 통한 침몰 원인에 대한 조사도 지금 시작은 안 된 상태죠.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진상 규명이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보지를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가족분들이 다 끝난 상황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진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미수습된 시신 아직 9분이 지금 미수습, 그러니까 우리가 실종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분들한테도 지금 최대한의 이분들이 사실 상처가 물론 다 크시지만 특히 이제 크실 수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을 위한 어떤 특별한 그런 이 인양 과정 그리고 수색 과정에 있어서 이 참관을 보장한다든지 이런 측면도 또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 차원에서 그런 방법을 고민할 것이고, 또 해수부하고 논의를, 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예전보다는 좀 더 원활하게, 가족분들, 또 미수자 가족분들의, 이야기들이, 전달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좀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일각에서는 지금 인양업체가 중국 업체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기술이 없어서 못하느냐, 왜 중국으로 갔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이 시간도 오래 걸렸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일단은 인양 관련돼서는,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좀 기술과 또 경험이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업체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입찰을 벌였던 것이고요. 거긴 영국 업체나 다른 업체들이 많이 참여했었는데, 중국 업체가 선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인양 절차가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석연치 않은 부분, 또 답답한 부분, 많았지만, 업체의 해명은 특별하게 어떤 정치적 의도나 이런 것보다는 기술적 어려움, 그리고, 또 날씨의 변화, 이런 것들 때문이었다고 해명을 하는데, 이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인양 과정이 적정했는지도 조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석연치 않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건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수차례 스케줄을 얘기했다가 늦춰졌죠. 그때마다 기술적인 문제 없다, 다음엔 잘 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또 안 되고 했다는 것이죠. 그 과정에 대한 해명이 날씨가 안 좋았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명이 주로 이루어졌었는데 가족분들이나 일부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기술적으로도 좀 상당히 미비했고 제대로 검토가 안 됐던 것 아닌가. 다시 말하면 이 인양 작업에 매우 열중하거나 매우 성실하게 임한 게 아닌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던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48일 이후에는 뭐 누가 정권을 잡든 새로운 정권이 들었습니다. 그죠? 네. 그렇다면은 이 새롭게 나타나는 정권이 세월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공정하고 독립된 그런 기구들이 지금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이따 보면 제2기 특별위도 건설이 될 것인데, 그 경우에 이제 그 기구들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보장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것만 하면은 된다. 예, 그리고 뭐 협조를 하고요.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하고.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어떻든 간에 공정하고 독립적이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의문을 해명하거나 또는 뭐 분열을 치유하거나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4월 16일이 다시 눈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